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경매 기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권리 분석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지난번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해봤고,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해야 될 권리, 그 다음에 소멸되는 권리들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등기상에 등기되지 않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일단 크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임차인이 만약에 점유자가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그 임차인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권리에는 이제 통상 대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이제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해당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그런 권리들이 있다면 이제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도 추가로 떠나야 될 보증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입찰가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해당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은 가짜로 위장 전입한 허위 임차인인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상 그런 물건에는 가급적이면 입찰을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일단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은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입찰을 할 때에는 이런 허위 임차인이 의심되는 물건에는 입찰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교육 목적상 이제 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식 충족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 세 가지 용어를 좀 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이 우선 변제권이랑 최우선 변제권은 뭐 말이 비슷하니까 거의 같아 보이긴 한데 살짝 다릅니다. 먼저 대항력부터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 제3자에게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 이제 구분을 할 때 이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는 이제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소 기준 권리 기억나시죠? 가장 선순위 채권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전입일자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어, 보통 이 점유 날짜는 뭐 이 전입신고라든지 확정일자로서 어떤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점유는 거의 이제 생략을 하고요. 이제 주로 이 전입일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보통 이제 계약서를 써야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약 일자가 전입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뭐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겠죠. 뭐 1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긴 한데 보통은 이 전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니까 통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항력은 어, 설명이 끝났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전입일자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근데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우리가 그 물건을 낙찰 받은 이후에도 이 낙찰 대금에서 다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임차인에게 그 전액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대항력에는 두 가지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이 대항력에 더해서 대항력은 단순히 그냥 제3자에게 내 보증금에 대해서 지킬 권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우선 변제권은 이 경매 사건에서 이 낙찰자가 생겨서 낙찰 대금을 납부를 했을 때 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배당 요건입니다. 한마디로. 이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요거는 이 확정일자를 가지고 이제 따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받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확정일자랑 전입일자가 같긴 한데 보통 이제 전입신고부터 먼저 하고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고 배당을 받냐 못 받냐 이게 이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우선 면제권이고요. 최우선 면제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보증금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건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6천, 8,500,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광역시는 뭐 6,500 얼마고 뭐 이거는 또 그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돼요. 5년 단위 정도로 해서.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인상이 되고 이 또 최우선 면제권의 소액 임차인 그 보증금 기준은 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 소액 보증금 기준으로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인정받는 소액 보증금이랑 무관하게 그 전입 신고 당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그 소액 보증금 내에서는 전액 다 보증금을 배당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저기 확정일자, 전입일자 중에서 이 전입일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이길 공공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말소기준 권리 일자랑 이 전입일자랑 같은 날인 경우가 있거든요. 한 진짜 1,000건 중에 한 건 정도?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일자랑 전입일자가 같은 날짜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전입일의 효력이 그 다음 날 공공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임차인의 보증금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그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그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배당 요구 관련돼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입찰하는 입찰 기일까지도 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임차인이 매각물건 명세서상에는 분명히 배당을 요구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종기 그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 날짜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그 변동 사항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액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다고 했죠. 배당을 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음.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전입신고는 돼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을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립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 그다음에 임차인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정경매 사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거의 없는데 간혹 가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설명하려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에 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뭐 쉬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르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이거는 뭐 확정 일자가 있냐 없냐를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을 내가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합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위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등기부 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지뢰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지뢰가 땅 속에 묻혀 있으니까 우리가 밟아야만이 터져야만이 알 수 있는 건데 이 지뢰를 또 탐지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세대합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대합가가 뭐냐면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보통 이제 가족 단위로 거주를 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세대주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부가 이제 살려고 집을 얻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계약을 했는데 와이프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편이 뭐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뭐 개인적인 직장 사정이 생겨가지고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그 신고해서 뺐다가 다시 재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입일자가 어,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서는 전입일자가 계약일보다 훨씬 더 뒤늦게,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엄청 뒤에 이제 표시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입일자는 그 계약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 외에 그 세대원, 그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든지 가장 빠른 전입일자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 때문에 다른 데에 잠깐 전출을 갔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늦게 다시 뒤에 하더라도 이 가족 중에 전입신고가 가장 빠른 사람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일시 퇴거했어도 가족이 계속해서 점유 중이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은 유지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 전입세대 열람이라는 거를 반드시 열람을 해야 되고 그 열람을 할 때에는 동거인 포함을 체크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서 검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입찰을 하려는 경매 물건에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그냥 안심하고, 이거 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뭐 말소기준 권리만 해결되면 그 밑으로는 다 소멸되겠네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낙찰받고 알고 봤더니,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전입신고 날짜가 빨랐던 거예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전입세대 열람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 경매 정보지나 매각 물건 명세서나 이런 그 경매 관련된 그 서류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입세대 열람을 발급을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제3자에게. 그때 그 신청을 하실 때 이 그 해당 인원에 대해서만 이 그 해당 임차인 한 명에 대해서만 열람을 하실 게 아니라 이 동거인 포함을 체크를 하시면 그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입 일자가 다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개개인마다. 그걸 반드시 열람을 하셔가지고 더 전입일자가 빠른 대항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 중에 누군가 이제 한 명이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뢰입니다. 지뢰.
이게 이제 세대 합가의 개념이고, 대위 변제는 말 그대로 그 변제, 그 채무를 상환을 한 돈을 갚는 행위죠. 근데 이걸 대신해서 변제를 하는 거예요. 대위 변제. 채권자 중에 채권자가 이제 근저당권 뭐 한 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 채무자의 상황이 열악해서 금전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 이 1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근저당 외에도 이제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제3금융권 뭐 사채 심지어 뭐 이런 것까지 막 쓰시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채권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뭐 세 건, 네 건, 다섯 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대의변제는 말 그대로 그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가장 선순위 채권자에게 그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순위 채무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근저당, 은행에서 받은 근저당이 되겠죠. 근데 그 선순위 채무를 후순위 채권자가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간혹가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생기냐면 가장 말소 기준 권리가 된 선순위 채권액이 아주 소액일 경우에,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 경매로 나온 물건의 가치는 감정가는 1억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그 채권액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원래는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했을 때 이 2천만 원이 배당이 되면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은 다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맞죠.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있는 후순위 채권자들이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후순위 채권자 중에 이제 차순위, 그러니까 이 말소 기준 권리 바로 다음 채권자가 이 선순위 채권액을 대위 변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차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로 바뀝니다. 이해되시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2등 차순위 채권자가 1순위 이 가장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무를 대위 변제를 할 경우에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소멸이 되겠죠. 채무가 상환이 됐으니까 반드시 경매 사건이 종료돼야만이 이 선순위 채권액이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액을 대위 변제를 했을 때 이 차순위 채권자가 바로 선순위 채권자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차순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그 선순위 채권액보다 훨씬 클 경우에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차순위 채권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이 경매가 종료됐을 때 어, 임차인에게 배당을 뺏길 수가 있어요. 임차인한테.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랑 안분 배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채권액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근데 자기가 그 권리가 선순위 채권자로 바뀌는 순간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대의변제로 인해서 차순위 채권자가 이 선순위 채권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금액만 확인하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에 보통 근저당권 한 건만 보통 돼 있는데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여러 명의 후순위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에 특히 차순위 채권자가 이 채권액이 선순위 채권자보다 월등히 많은지 보증금 대비해서 이제 그런 걸 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대합과 대입변제 이 두 가지의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으니까 잘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허위 임차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이 되더라도 그 물건은 우리가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이건 여러분의 지식 충족을 위해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만 하세요.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은 입찰을 하지 않되, 우리가 이제 물건을 검색하다가 어, 임차인의 이름이 그 채무자의 이름이랑 되게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가족 관계로 충분히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또 정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등록번호까지 비슷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나이가 추측이 되는데 뭐 나이가 한 두세 살밖에 차이가 안 되는데 성도 같고 심지어 전입세대 열람 떼보니까 돌림자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의심이 되죠. 허위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이 충분히 이 의심은 되지만 사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부모 관계가 아니고서야 형제, 친인척 간에도 그 성사가 되는 거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될 뿐이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서가 이건 이제 입찰하기 전엔 절대 알 수 없는 거고 그 당사자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좀 경매를 좀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제 허위 임차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보증금을 요구를 할 때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성 임차인이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와라, 보여줘라. 그럼 내가 보증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계약서가 만약에 중개소에서 부동산에서 작성하지 않은 직거래 계약서라면 거의 90% 이상 허위 임차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결론적인 얘기고, 그쵸? 입찰하기 전에는 그 사람 계약서를 절대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음. 그 다음에 요즘에는 데이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이 사람의 전입일자 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에 동호수도 나와 있으니까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그 해당 날짜에 이 사람이 얼마의 보증금 그 전세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시점에 다른 동호수의 계약이 얼마에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보증금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현저하게 보증금 시세가 뭐 너무 비싸다 터무니없이 그러면은 이제 또는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확정일자가 없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 의심이 되죠. 일반적으로 더욱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더 의심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의심일 뿐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황적인 의심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이제 관리비 고지서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면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개인정보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우편함을 볼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고지서 명의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로 돼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허위의 임차인을 세워놓은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입세대 열람을 떼봤더니 그 전입 세대원들이 뭐 방 크기는 5구제곱미터 20평대인데 뭐 터무니없이 많다. 뭐 6명, 7명이 돼 있다. 거나 아니면은 오피스텔인데 뭐 전입 인원이 한 3, 4명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정황상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음. 어, 요거는 이제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요거는 그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선순위 채권자 해당 금융기관에다가 요청을 해볼 수도 있는 방법인데
그 은행에다가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제 방법이긴 해요.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잠깐 전입신고를 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권은 이 돈을 빌려줄 때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그 전입신고를 빼라 그래요. 왜냐하면 전입신고가 대출리보다 빠르면 선순위니까 만약에 이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로서 온전한 배당을 받지 못하니까 이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거를 받습니다. 임차인이든 뭐 누가 점유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임차인이 있더라도 전 그 무상거주 확인서라는 거를 제출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대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까지 그 입찰자들한테 협조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어쨌든 허위 임차인은 우리가 입찰을 의심이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절대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다만 여러분들의 그 경매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허위 임차인이 의심되면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간혹 가다가 임차인들이 이제 실수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 여러분들도 이거는 뭐 경매 투자가 아니라 생활에서 그 살면서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관사 사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간 전역을 하실 거고 전역을 하시게 되면 뭐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사정에 의해서 뭐 임대차로 살 수가 있겠죠. 전월세로. 그때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전입신고를 할 때 이 동호수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실수는 특히 아파트가 아니라 이 빌라 같은 데에서 많이 실수가 이제 생기거든요. 아파트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은 빌라도 비싸니까 이제 그 빌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옛날에 지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1층까지 있는 빌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 빌라에 가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지하 1층인데 그 문 앞에는 101호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1층인데 거기에는 뭐 200 몇 호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등기부상에는 그 지하 1층이 101호가 아니라 지층 1호라고 돼 있거든요. 지층 101호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 뭐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그 문 앞에 있는 호스만 보고 내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빌라, 뭐 승리 빌라 301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내가. 근데 알고 봤더니 등기부상에는 301호가 아니라 지하 1층을 뺐더니 201호였던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호수가 미일치하게 되면 이 대항력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아파트 사실 거면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게 될 경우에 뭐 빌라에 살 수도 있으니까 빌라라고 해서 뭐 다 저긴 아니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집원을 틀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 특히 이제 다세대는 상관이 없는데 다 이제 호수까지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건물이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 그 다세대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입세대 열람을 반드시 해서 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임차인이더라도 반드시 동거인 포함해서 모든 세대원들의 전입일자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전입 신고되어 있는 주소지가 등기부등본상의 그 물건 주소지와 동일한지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가 하나가 아니라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차순위 채권자를 포함해서 대위 변제 리스크가 있는지 등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꼼꼼하게 이제 이중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무상거주 확인서, 뭐 관리사무소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등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임차인 관련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